감독님 그거 아세요? 카메라 회사들이 투잡 뛰는 거 실장이 대신 찾아 얇고 넓게 알려드립니다. 출발! 첫 번째, 후지필름. 후지필름은 2000년도 들어 사업 다각화를 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았는데 그중 하나가 화장품이에요. 필름 제조 과정에서 축적한 콜라겐 기술과 항산화 기술을 화장품에 접목, 필름의 변색을 방지하는 기술이 피부 노화에도 효과적일 것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답니다. 아스타 리프트라고 하는 항산화 화장품 브랜드가 있고요. 루나메르라는 자외선 차단제 브랜드도 있는데 둘 다 필름 제조 기술에서 비롯됐다고 하죠. 두 번째, 니콘. 니콘은 태생부터 군수 기업이어서 일본 해군성을 위한 군사용 광학 장비를 생산했죠. 전범 기업. 냉전 시대에도 정찰용 카메라 렌즈나 위성 촬영용 렌즈를 미군에 납품했습니다. 지금도 스포츠스타 시리즈, 모나크 시리즈, 필드스코프 같은 골프 망원경으로 유명해요. 멀리 보는 망원경만 만드냐? 현미경도 유명합니다. 이클립스, SMG, A1, 엔심 등의 초고해상도 고급 현미경 시리즈들이 대학교 연구실의 가장 비싼 품목입니다. 안경 렌즈도 만들죠? 아마 광고 보셨을 거예요. 세 번째, 미놀타. 소니 카메라의 전신, AF 기술의 선두주자였던 미놀타는 원래 소재공학이랑 인쇄용 대형 복합기 분야의 선두주자입니다. 그 중에 한국에서는 썬팅필름이 한 번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고, 코니카하고 합병해서 프로 인쇄기 시장 후발주자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엔 코니카 미놀타 프로프린트 솔루션즈 코리아라는 겁나 긴 이름으로 진출했고, 킹코스 코리아 지분 100% 가지고 있습니다. 종종 보이죠? 킹코스 24시간 프린터할 수 있는 거기 맞습니다. 거기 프린터 보면 다 코니카 미놀타 프린터예요. 네 번째, 캐논. 캐논은 대형 상업용 프린터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A0 사이즈까지 가능한 레이저 프린터도 있고요. 공기업적으로 프린터, 복사기, 팩스 등을 많이 납품하고, 포스터 출력용 GP 시리즈, 잉크가 12개나 들어가는 프로 시리즈, 아마 사진 기자재전에서 보셨을 거예요. 사실 캐논은 프린터 쪽의 매출이 더 큽니다. 카메라는 전문가랑 애호가들 중심으로 고여버렸지만 프린터는 사무용품이고 잉크가 꾸준히 소모되거든요. 안과나 안경점에서 캐논 안저용 카메라 보셨을 거예요. 이 뒤에 놀랍게도 캐논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몰랐죠? 다섯 번째, 코닥. 최초의 디카를 만들었던 코닥은 2012년 파산 보호 신청 후 꽤나 빡센 구조 조정을 거쳤고요. 이젠 그 옛날 카메라 필름 회사가 아닙니다. 필름 시절 축적한 기술로 첨단 소재 및 화학 제품 만들고요. 약도 만들어요. 코닥제약. 이름이 좀 이상하네. 코로나 때 미국 정부한테 의약품 생산 계약을 딴댔다고도 하죠. 필름 화학 기술이면 약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영화용 필름 만듭니다. 요즘은 브랜드 라이센싱도 하죠. 회사 브랜드를 다른 회사에게 임대해 수익을 얻는 거. 우리나라에서 특이하게 유명해진 코닥 어페럴 아세요? 코닥 로고가 딱 박힌 옷, 모자, 신발, 가방들 팔죠. 코닥에서 직접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웃겨서. 감독님 그거 아세요? 일본 카메라 회사들 본업이 따로 있어요. 실장이 대신 찾아 얇고 넓게 알려드립니다. 출발! 소니는 세계적으로 정말 거대한 그룹이죠. 영화, 게임, 반도체, 전자제품 등등 하는 것들마다 죄다 개 큰데 그룹 차원 2021년 연결 결산 순이익이 1조엔이에요. 10조 원이라고. 10조 원! 소니는 일본에서 보험, 금융 쪽에 굉장히 유명해요. 그중 하나가 소니 파이낸셜인데 2010년대 가전제품 경쟁력을 잃은 도시바, 샤프 등이 휘청거릴 때 소니 그룹을 지탱해준 게 소니 파이낸셜이에요. 일본에서 소니가 어떤 회사냐고 물어본다면 소니 다이렉트 자동차 손해보험이 펄스나 카메라보다 더 유명합니다. 부동산도 해요. 2015년 소니 부동산은 부동산 가치를 계산해주는 AI 서비스를 출시했고, 일본 야후가 소니 부동산과 손잡고 부동산 직거래 서비스인 오우치 다이렉트 서비스를 시작했죠. 또 일본 내 광통신 사업자인 뉴로 히카리, 공익재단법인 소니 교육재단 등등등. 소니를 이해하려면 그냥 한국의 삼성 정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나소닉. 경영의 신 마스시타 고노스케의 마스시타 전기에서부터 시작한 파나소닉은 한국으로 치자면 LG급이죠. 배터리로 유명했던 산요, 오디오로 유명했던 JVC, 가전제품으로 유명했던 내셔널 등등등 모두 파나소닉의 브랜드로 남아있습니다. 창업자 마스시타 가문의 자산을 관리하던 곳이 관리하는 돈이 너무 많아져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맨션을 짓다가 일본 버블 직전까지 리조트, 호텔 등을 지을 정도로 파나소닉은 큰 회사입니다. 하는 일이 너무 많고 파는 것이 너무 많아서 창고를 지었는데 그 창고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게 너무 많아. 파나소닉 물류라는 회사가 됐고 지금은 일본 최고의 토군 회사가 될 정도입니다. 초거대 기업 파나소닉한테 카메라는 정말 일부분이에요. 리코. GR 시리즈 카메라가 유명한 리코. 석유, 가스 관련 초거대 기업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인데도 일본에서는 복사기 시장에 압도적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스카치 테이프, 호치케스, 포크레인 같은 단어처럼 일본에선 리코 복사기 이름인 리코피라는 단어가 복사와 동일어입니다. 한국에도 진출해서 신도교육이라는 회사와 합작한 신도리코가 유명했죠. 인쇄 출력의 진심이어서 폰트 사업에서 진출했는데요. 명조체와 고딕체를 트루타입 폰트로 만들어 일본어판 윈도우에 MS 명조, MS 고딕으로 탑재시킨 것도 리코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프 카메라인 펜탁스 17로 21년 만에 필름 카메라를 발매한 펜탁스도 2011년 이후 리코 산하의 자회사입니다. 사실 펜탁스는 2008년까지는 한국에서 필터로 유명한 일본의 유리 메이커 호야이 사나이기도 했죠. 올림푸스, 호서드의 고향, 펜, 뮤, OM 시리즈 카메라로 유명했던 올림푸스는 사실 애초부터 설립 목적이 일본 현미경의 국산화였다는데요.
있는데요. 첫 현미경인 아사히가 발매된 것이 무려 100년 전 1920년입니다. 산업용, 연구용 생물 현미경인 BX, IX 시리즈가 유명하고요. 특수 산업용 레이저 현미경인 렉스트 시리즈는 밀리미터에서 나노미터까지 촬영이 가능하네요. 지금 올림푸스 매출의 70%는 의료 관련 산업이에요. 세계 최초의 가스트로스코피, 위 내시경 카메라를 상용화시킨 것이 1952년이었고 지금은 내시경 시장에서 75%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톱 메이커입니다. 2024년 3월 기준 내시경만 2조 원을 팔았습니다. 다음 건강검진 때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확인해보세요. 죄다 올림푸스입니다. 감독님 그거 아세요? 패션 브랜드하고 협업하는 카메라 회사가 있다는 거. 실장이 대신 찾아 얇고 넓게 알려드립니다. 출발! 바로 독일의 명품 카메라 제조사 라이카죠. 라이카는 수십 년 전 필름 주제의 카메라를 지금도 수주해줄 정도의 명품 브랜드로 유명하고 현행 디지털 카메라들과 렌즈들도 수천만 원대를 호가하는 비싼 가격으로 유명하고 셀럽과 패션 피플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유명하고 액정 모니터가 없는 디카도 유명하고 흑백 사진만 찍는 디카가 780만 원인 것도 유명하고요. 샤오미가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라이카 렌즈 넣은 것도 유명한데 샤오미 12S 울트라에 진짜 라이카 렌즈가 마운트되었는지는 제발 누가 확인 좀 해주십시오. 폴 스미스 라이카 콜라보. 영국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 폴 스미스는 2019년 라이카와 손잡고 라이카 CL 에디션 폴 스미스를 선보였는데요. 폴 스미스의 트레이드마크인 밝고 화려한 컬러 스트라이프로 장치됐죠. 카메라 바디는 군청색, 상단에는 폴 스미스 특유의 무지개 색상 스트라이프가 더해졌고 카메라와 함께 제공된 네 스트랩도 손잡이도 폴 스미스의 디자인으로 제작되었는데 전세계 900대 한정 생산됐습니다. 에르메스 라이카 콜라보. 최고의 럭셔리 브랜드인 에르메스는 2012년 라이카 M9 P 에디션 에르메스를 라이카와 세 번째 콜라보로 이루었는데요. 사실 에르메스는 필름 시절부터 콜라보를 해왔죠. 에르메스 가죽 장인이 직접 만든 최고급 송아지 가죽으로 카메라 바디를 감쌌고요. 가방도 에르메스 장인이 수작업으로 만들었고요. 명품과 명품의 협업, 경쟁상대 없죠? 양심도 없어요. 전세계 300대 한정 생산됐습니다. 반스 라이카 콜라보. 명품들하고만 협업하냐? 아니죠. 라이카는 반스의 프리미엄 카테고리인 볼트 바이 반스와 협업한 적도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더이자 포토그래퍼인 레이 바비와 협업해 만들어진 한정판 에디션인 라이카 디룩스 7 반스 레이 바비는 반스의 시그니처인 체커보드 패턴의 화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상파에는 레이 바비의 서명이 있습니다. 전세계 800대 한정 생산, 국내 공시 가격은 233만 원이었었네요. 기타 등등 라이카 콜라보. 라이카가 콜라보한 한정판이 좀 많은데 많이 많아요. 영국의 소울싱어와 실거와의 콜라보 한정판 500대는 카메라 모두가 각기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프랑 협업한 베이프 에디션이 있고요. 디즈니 100주년을 기념한 디즈니 100주년 한정판 에디션, 일본의 쿠마본하고 협업한 쿠마본 에디션도 있어요. 쿠마본 라이카 C는 50대 한정, 쿠마본 라이카 M은 전세계 딱 한 대만 생산했습니다. 라이카 몽클레어 한정판도 있네요. 눈 위에 라이카 멋진데요? 라이카 즉석 카메라 소포트는 BT21, 리모랜드와도 각각 협업했고요. 지금까지 콜라보 외에도 다양한 한정판 콜라보가 많을 것 같은데 댓글로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함께 이야기하면 좋겠네요. 감독님 그거 아세요? 트럼프 총격 사건을 촬영한 카메라가 소니 알파9 마크 3인 이유 말이죠. 실장이 대신 찾아 얇고 넓게 알려드립니다. 출발! 1. 펜실베니아 트럼프 총격 사건. 2024년 7월 13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농장 박람회장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연설 중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트럼프는 귀를 감싸며 마이크 스탠드 아래로 숨어 들어갔고 경호원들이 트럼프를 보호했지만 오른쪽 귀에 상처로 피를 흘린 부상이 경미하다고 판단한 트럼프는 스스로 일어서 주먹을 치켜들고 화이트를 연호하며 동요한 군중들을 진정시켰죠. 그가 경호원의 호의를 받으며 퇴장하는 모습의 사진이 전 세계로 타진되며 긴장감과 치열함이 기록된 이 사진은 순식간에 세계의 장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긴박함과 더불어 트럼프의 건재함, 사진적인 구도의 생생함이 포토 저널리즘에 불을 당기며 삽시간에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이 사진을 찍은 필리시장 수상 경력의 포토 저널리스트 에반 부치와 함께 그의 카메라가 소니 프레스 기종 알파9 마크 3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캐논도 아니고 니콘도 아니고 소니 카메라였을까요? 이 AP통신과 소니의 파트너십,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 줄여서 AP통신은 1864년 설립된 미국 최대 뉴스 조직이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 영상 미디어입니다. 세계 100여 개국 250곳에서 AP통신 기자들이 활약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만 보도사진 3,000장, 보도영상 200개를 전 세계로 송부하죠. 우리에게도 익숙한 베트남 전쟁 소녀의 절규, 6.25 전쟁 무너진 다리, 이오지마의 성조기 사진 등이 현장 기자들의 헌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무려 54번의 플리처상 수상에 빛나는 AP통신은 2020년 7월 23일 소니의 알파 미러리스 카메라와 렌즈, FS 시리즈의 비디오 카메라를 공급받는 독점 파트너십을 소니와 체결했고 2013년에 등장한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는 수십 년 역사의 SLR 카메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AP통신은 이때 미러리스 카메라의 성능이 SLR 카메라의 성능을 뛰어넘을 것이고 조용하고 작은 미러리스 카메라의 사진과 영상이 특별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제이 데이비드 에이크 AP통신 사진 담당 이사가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3. 소니의 프레스 카메라 도전. AP통신과 소니의 파트너십 체결은 당시 캐논과 니콘 중심의 양대 보도사진 시장에 소니가 참가한다는 것, 빠른 사진
사진을 위해 개발된 SLR 시대부터 시작한 DSLR 시대가 저물고 드디어 미러리스 카메라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등의 평가가 있었는데, 소니가 AP통신에 광고비를 주고 장비를 써달라 부탁했다는 세간의 의견도 있었지만 되려 소니 장비의 성능을 AP통신이 인정했다는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소니로부터 영상용 카메라를 제공받아오던 AP통신은 소니 미러리스 프레스 카메라와 함께 FS 시리즈의 캠코더도 함께 제공받게 되면서 인류의 역사적 순간을 사진뿐 아니라 소리를 입힌 동영상으로도 담게 된다 발표했고, 당시 제공되는 표준 키트는 알파9 마크2로 2020년 11월 미국 대선, 2021년 7월에 도쿄올림픽 때부터 소니는 AP통신의 카메라로 활약했습니다. 2023년 11월에 발표된 알파9 마크3 또한 이러한 루트를 통해 AP통신의 기자들에게 제공되었고, 글로벌 셔터 알파9 마크3 카메라와 2470GM2 렌즈가 긴박했던 총격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남긴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유명해져서 이 사진은 이미 가짜 사진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4. 포토 저널리스트 에번 부치와 알파9 마크3. 트럼프 총격 사건 때 현장에 있던 많은 통신사 기자들 중 이 아이코닉한 사진을 촬영한 에번 부치는 2003년부터 AP통신에서 근무한 수석 사진 기자이며 2008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신발 투척 사건의 사진으로 유명했고, 2021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 사진으로 플리처상 특종 사진 부분 공동 수상자입니다. 현장에는 수많은 사진 기자들이 있어서 각자의 위치에서 현장을 기록했지만 이미 그의 사진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베테랑과 함께 절묘하고 완벽한 프레이밍 때문에 자작극이 아닐까 하는 음모론이 제기될 정도였죠. 중간 집중형 구도와 완벽한 대칭의 여백, 벌럭이는 성적 위와 하늘로 향한 트럼프의 팔, 이 사진에는 상징적 신호들이 넘쳐납니다. 중국 업체들의 티셔츠가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2,000건의 주문을 넘겼고, 이 사진의 파급력으로 인해 트럼프는 총알과 맞서고 바이든은 계단과 맞선다는 풍자와 더불어 2024년 대선에 미국 공화당 세력은 결집, 트럼프는 다시 한번 대선 후보 지명을 당당하게 수락하게 되고, 그 와중에 코로나에 걸린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은 남은 대통령 임기에 집중하겠다며 재선 운동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50m 거리의 전광판을 보기 위해 고개를 잠깐 돌려 그 순간에 총격을 피할 수 있었던 트럼프. 이 정도의 상징적인 사진을 가지려면 죽어야 하는데 신의 거 덕분에 살았다는 그의 인터뷰에서도 이 사진의 포토 저널리즘적인 현장감과 시사성은 정말 대단하다 생각되는데요. 이미 유명해졌고 모두가 알고 있지만 어쩌면 세상을 바꿀지도 모를 아이코닉한 사진의 결정적 순간을 지켜보며 간만에 포토 저널리즘이 세상에 각광받게 되는 것 같아서 사진작이나 실장 기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감독님, 그거 아세요? 올림픽에서 활약하는 카메라 회사들 왜 이걸 아무도 정리 안 해주는 거야? 나 실장이 대신 찾아 얇고 넓게 알려드립니다. 출발! 전세계 최신 카메라들의 격전장 올림픽. 단 한 번에 사진과 영상을 통틀어 최신 카메라가 모이는 이벤트 중 올림픽만한 게 있을까요? 이번 2024 파리올림픽에도 니콘, 캐논, 소니 등 세계적인 카메라 제조사들의 올림픽을 목표로 신제품과 플래그십을 선보입니다. 카메라 제조사들은 프로서포트 센터를 운영하며 장비 대여, 수리, 점검 등을 진행하는데요. 현장에서 받게 되는 데이터와 피드백을 신형 카메라 기획과 펌웨어 업데이트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카메라를 직접 파지하고 촬영하기도 하지만 손에 닿지 않거나 원격으로 촬영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빠르게 송고해야 하기 때문에 유무선 컨트롤과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최신 카메라들을 선호합니다. 캐논은 R3와 함께 최근 발표한 신상 프레스용 카메라 R1을 사용하는 사진기자의 모습이 파리에서 포착되기도 했고, 소니의 경우 알파1, 알파9 마크3, 니콘은 미러리스 Z9과 DSLR인 D6가 보이기도 합니다. AFP 연합통신 협력사 니콘은 프랑스의 연합통신사 AFP와 무려 20년 넘는 협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프레스용 DSLR인 D5의 개발 초기 때부터 협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미러리스 Z9의 경우 초기 프로토타입 단계부터 AFP 기자들의 현장 검증을 받아왔어요. 사실 AFP가 카메라, 이미지, 디지털 서명 기술 검증 등으로 유명하다 그러네요. AFP는 151개국에서 활약하는 450명 이상의 방대한 사진작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대다수가 니콘 카메라로 촬영하기로 선택했죠. 이번 올림픽은 파리에서 열리니까 프랑스 국영통신사인 AFP와 니콘의 협업이 더욱 뜻깊을 수 있겠네요. 이번 올림픽에 니콘은 Z9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MBC 스포츠 협력사 소니와 캐논, 미국의 대형 방송사 MBC는 IOC로부터 미국에서의 올림픽 중계권을 2032년까지 보장받고 있습니다. MBC 스포츠는 파리의 행사장, 선수 인터뷰 및 기자회견에 100여 대의 소니 스튜디오 영상 카메라를 배치하고 IP 기반의 네트워크 전송이 가능한 소니 HDC 3500, 5500 같은 4K HDR 하이 프레임 레이트 카메라, XVS 9000 방송용 프로덕션 스위처, 비디오 서버, PTZ 카메라, POV 카메라 등등등 400여 대의 장비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캐논 USA도 MBC 스포츠와 34년째 협력하고 있는데, 캐논은 사진 카메라나 렌즈도 유명하지만 고배율의 방송용 서버 렌즈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중계 현장 가면 대포같이 길쭉한 사각형 뭔가가 많잖아요. 그게 UHD 방송용 서브 렌즈거든요. 이번 파리올림픽 MBC 스포츠에 캐논은 그 렌즈를 115개나 지원한다고 캐논 USA CEO인 이사오 코바야시가 밝혔습니다. 감독님, 그거 아세요? 올림픽에서 활약하는 카메라 회사들 왜 이걸 아무도 정리 안 해주는 거야?
나실장이 대신 찾아 얇고 넓게 알려드립니다. 출발! 올림픽 공식 파트너 파나소닉. 파나소닉은 84년 LA 올림픽 때부터 메인 경기장을 위한 전문 사운드 시스템부터 대형 디스플레이 공급 업체로 올림픽에 참여했고요. 87년 디 올림픽 파트너 TOP 프로그램의 차터 멤버로 가입해 월드와이드 올림픽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게 파트너랑 스폰서 급이 다른 거 아시죠? 평창 올림픽 때도 초대형 스크린 디스플레이 시스템, AV 보안 장비 시스템, 멀티 비디오 스트리밍 방송 장비, 360도 라이브 카메라, 업계 최고 3만 루멘 레이저 프로젝터, 람사 프로 오디오 시스템 등등등 전문 영상 솔루션을 지원했죠.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파나소닉은 방송용 카메라 150여 대, 스위처 31대, 프레스룸에 PTZ 카메라 29대, 레이저 프로젝터 130여 대를 설치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특히 IP 기반 라이브 비디오 플랫폼 카이로스를 선보이며 방송 송출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개막식 스트리밍 카메라 삼성도 98년부터 월드와이드 올림픽 파트너입니다. 이미지 센서부터 반도체, 통신 장비까지 모든 노하우를 가진 스마트폰의 세계적 강자죠. 매 올림픽마다 선수들에게 갤럭시 폰 올림픽 에디션을 무료로 배포하는 것도 유명한데 이번 파리올림픽에는 Z 플립 6 올림픽 에디션을 무려 17,000대나 배포했고요. 특히 개막식 때 배를 타고 들어오는 선수들의 모습을 갤럭시 S24를 통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했죠. 85대 보트에 200여 대가 넘는 갤럭시 폰이 설치됐다고 하고요. 또 세일링 레이싱 선수들의 경기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IP 액션캠 역할을 할 갤럭시 디바이스도 수백 대 설치합니다. 5G 전송 기술과 카메라의 손떨림 보정, 선명한 영상 덕분에 올림픽 경기의 생생한 장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삼성 갤럭시 플립은 미국 경찰의 바디캠으로도 사용된다고 하죠. 삼성은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액션캠 회사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안전을 책임질 보안 카메라. 전 세계의 선수들과 관광객들, 귀빈들이 찾아오는 파리올림픽. 안전도 매우 중요하겠죠. 사실 올림픽은 수많은 기술의 집합체이자 테스트 장소이기도 한데요. 이번 파리올림픽에 AI 시스템을 도입한 지능형 CCTV가 시범 도입되며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올림픽 이전에도 파리에는 CCTV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논란이 된 건 기존의 CCTV 시스템에 AI 기반 실시간 분석 기능을 추가하는 부분이에요. 기존의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실시간으로 잠재적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기술이거든요. 이게 개인정보 침해에 문제가 되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알고리즘 공급업체 윈틱스의 마티어스 후리어는 감시 카메라 수천 대를 배치한 상태에서 경찰이 모든 카메라가 포착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AI 알고리즘의 보안 향상을 강조했는데요.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수천 대의 CCTV를 오픈소스와 알고리즘으로 훈련해 더욱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면 한국에선 쌍수 들고 박수칠 것 같은데 자유와 혁명의 나라 프랑스의 수도에선 생각이 다른가 봅니다. 감독님, 새 카메라 고민 중이세요? 20년차 디카도코 나실장이 꼭 고려해야 할 8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반박시 여러분 말씀이 맞습니다. 출발! 용도, 사진을 주로 찍을 건지 아니면 영상을 더 많이 찍을 건지, 사람을 찍을지 풍경을 찍을지 사물을 찍을지, 짧게 찍을지 길게 찍을지를 먼저 결정하세요. 사진 중심이라면 고화소의 카메라가 필요하겠고, 영상 중심이라면 4K는 이제 기본이니까 안정적인 4K 60p 촬영을 위한 발열 해소 능력, 사운드 모니터링을 위한 이어폰 단자 유무를 확인하세요. 보급형 카메라에 이어폰 단자 없는 경우 많습니다. 휴대성이 중요하다면 미러리스나 컴팩트 카메라를 고려하시고, 사진만 찍으신다면 최신 미러리스보다는 오히려 중고 DSLR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렌즈값도 많이 내려갔잖아요. 영상이 메인이라면 캠코더가 오히려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면 영상 전용 카메라를 선택하시는 게 낫죠. 제가 20년 사진 영상 찍다 보니 둘 다 만족시키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사진이냐 영상이냐 용도를 명확히 정하시는 것이 성공적인 카메라 구매의 첫 걸음입니다. 센서 크기, 중형, 풀프레임, APS-C 크롭, 마이크로 포서드 1인치 등등등 카메라 센서에는 다양한 판형이 있는데요. 판형은 카메라 성능과 휴대성을 좌우합니다. 중형 디카는 훌륭한 해상에게 큰 이미지 파일을 촬영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카메라가 커지고 렌즈도 커지고 렌즈가 카메라보다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풀프레임은 중형의 가격 대비 좋은 화질에 얕은 심도 표현에 유리하고 크롭 대비 큰 센서가 많은 빛을 받아들여 저조도 노이즈를 억제하죠. 하지만 여전히 크고 무겁고 대부분의 신품은 바디만 250만원 이상입니다. APS-C 크롭 센서와 마이크로 포서드는 휴대성과 비교적 낮은 가격대로 접근성이 좋지만 작은 센서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조도 노이즈에 취약하고 같은 조리개 값이라도 아웃포커싱에 불리합니다. 이건 펜포커싱에 유리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1인치 카메라는 휴대성과 가격, 성능까지 모두 잡고 4K 영상 촬영 시엔 충분한 해상력을 지원하지만 저조도에서 가장 취약하고 대부분의 1인치 카메라는 렌즈 교환이 안됩니다. 상황에 맞는 판형을 선택하세요. 화소, 판형과 더불어 센서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이미지 디테일에 영향을 줍니다. 높은 화소는 큰 인화나 크롭에 유리하지만 파일 크기가 커지고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큰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고용량의 메모리 카드도 필요하고 인스타그램이나 커뮤니티에 업로드하는데 4,800만 화소 카메라다? 그건 인스타그램도 각종 사이트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인화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1,200만 화소만 돼도 A3는 충분히 인화합니다. 특히 영상 특화 바디들은 네이티브 4K 촬영을 위해 센서 해상도가 사진 전용 바디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높은 화소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센서가 고해상도다? 그럼 렌즈도 그걸 따라가야 하니까 비싼 고급 렌즈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요즘은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그 외 사진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쉽고 꽤 괜찮은 화질의 업스케일을 지원하니까 컴퓨터만 받쳐준다면 파일 현상할 때 업스케일도 가능하죠. 본인의 필요에 맞는 적정 화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렌즈 교환과 호환성. 렌즈 교환이 가능한 카메라는 다양한 촬영 스타일에 대응할 수 있는데 특히 DSLR, 미러리스 카메라들은 어떤 마운트냐, 어떤 급의 렌즈이냐, 네이티브 렌즈냐, 서드파티 렌즈냐에 따라 해상
촬영력, 색숫자, AF 정확도, 속도 등 사용자 경험과 결과물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렌즈의 무게가 촬영치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무게 밸런스도 고려해야 합니다. 줌이 많이 되는 렌즈는 길어지고요. F값이 낮은 빠른 렌즈는 커집니다. 특히 미러리스는 후발주자일수록 렌즈의 해상력이나 가능성이 커져요. 기존에 발매한 렌즈를 상급 카메라, 고급형 카메라에 각각 맞춰야 하는 선발주자 카메라 브랜드들은 그 호환성 때문에 새로운 설계를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감독님, 새 카메라 고민 중이세요? 20년차 디카도쿠다 실장이 꼭 고려해야 할 8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반박시 여러분 말씀이 맞습니다. 출발! 디자인은 그 자체로도 브랜드마다의 정체성이 갈리죠. 그리고 단순한 외형이 아닌 사용 편의성과 직결됩니다. 너무 커도 불편하고 너무 작아도 불편하잖아요. 너무 작아서 그립감이 좋지 않으면 장시간 촬영 시 피로가 쉽게 쌓일 수 있고 손목에 나갈 수도 있어요. 요즘 카메라들은 터치 디스플레이로 많은 기능을 소화하는데 내부 인터페이스든 외부 버튼이든 배치가 직관적이어야 빠르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화면 회전이나 틸트 기능도 사용성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일부 유부남들은 새 카메라를 살 때 새 카메라가 아닌 척하는 바뀌지 않은 디자인을 선호하기도 하죠. 그래도 촬영 시 사용성을 높이는 디자인을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픈런으로 구입하는 것도 그 나름의 손맛은 있죠. 그래도 꼭 급하지 않으시다면 카메라 판매점이나 렌탈샵에서 한 번쯤은 손에 쥐어보고 구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예산, 신형을 사든 중고를 사든 사실 가격이 관건이죠. 비싼 카메라가 좋을 수 있지만 가격 대비 꼭 필요한 기능이 있는지 항상 체크하세요. 요즘 카메라들이야 상용 평준화되어서 성능은 좋지만 너무 저렴한 모델들은 버튼이나 다이얼이 없다든지 뷰파인더나 LCD 화면이 엉망이라든지 이어폰 단자가 없거나 방열이 잘 안된다거나 배터리를 작은 걸 써서 촬영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켓에서 어떤 카드로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느냐도 중요할 수 있겠네요. 취미로 사진을 찍고 사람들과 자주 교류하신다면 비싼 카메라 자랑은 생각보다 큰 자부심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비싼 카메라, 최신 카메라가 실력을 증명하진 않습니다. 필요한 기능을 먼저 정리하고 그 기능들이 포함된 모델 중에서 예산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세요. 다시 중고로 팔 때 중고가 방어가 잘 되는 카메라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추가 기능, 영상 촬영도 크롭을 할 정도의 촬영이 필요하다면 8K 촬영 여부도 중요합니다. 영상 촬영 시 코덱과 비트레이트의 차이도 있고요. V90 SD카드 이상의 메모리 카드가 필요할 정도의 고해상도, 높은 비트레이트의 촬영을 해야 한다면 CF 익스프레스 메모리 카드나 리더기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걸 편집해야 할 컴퓨터의 성능도 좋아야겠죠?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의 연결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의 전용 앱 사용을 통한 후보전과 업로드 등의 연결성, 디카는 더 이상 카메라에서만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닌 카메라 외부에서의 지원도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브이로그를 찍는다면 내부 마이크가 촬영 시 목소리를 잘 잡아내는지, 촬영 후 영상 파일에 남는 자이로 데이터로 손떨림 보정을 할 수 있냐 없냐도 생각보다 중요하죠. 필요한 기능을 따져서 잘 선택하세요. 나의 실력, 비싼 카메라를 사도 내 실력이 부족하다면 뭘 고르든 돈 낭비,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최근 카메라 회사들의 최신 카메라는 좋은 색감의 영상과 사진을 바디 내부에서 처리하고 후보정을 줄여주려 노력한다지만 대부분의 좋은 사진과 영상은 촬영 이후 후보정과 컴퓨터 작업에서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새 카메라보다도 손에 익은 카메라를 통해 실력과 안정성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손에 익은 사용감 때문에 다른 브랜드의 카메라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메라 회사들은 모두 경쟁사죠. 지금 내 카메라의 경쟁사는 내 카메라에는 없는 새로운 기능, 더 나은 성능, 새로운 색감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새로운 사진, 더 나은 영상을 찍기 위해 무엇이 우선인지, 내 실력은 부족하지 않은가를 먼저 살펴본다면 막연히 눈에 아른거리는 신형 카메라보다는 어쩌면 완전히 다른 카메라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럼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도 다양하고 흥미로운 카메라들에 관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올라가십시오, 감독님.